저는 평생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CNN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보낸 지난 15년. 저는 매 순간 그 믿음을 확신했습니다. 세계의 기술, 세계의 경제, 세계의 질서. 그 모든 중심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었고, 저는 그걸 기록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통의 지시가 제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2025년 3월 어느 날, 저는 CNN 뉴욕 본사 38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빛나는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분기 다큐멘터리 주제는 한국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정말요? 왜 하필 한국이죠?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은 그저 K-팝, 성형수술, 노벨상 하나 없는 나라,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자 속에서 그저 따라가기 바쁜 조용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은 MIT에서, 자본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그 모든 물음표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오후 3시 17분 타임스퀘어 CNN 편집실. 갑자기 형광등이 꺼졌습니다. 모니터도 에어컨도 와이파이도 모두 멈췄습니다. 정전인가? 늘 있는 일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창밖을 보니 그 유명한 브로드웨이 간판들, 타임스퀘어의 수십 개 전광판들까지 전부 꺼져 있었어요. 맨해튼 전체가 암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CNN만 방송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MBC, ABC, FOX 모두 멈춘 가운데 CNN의 생방송은 끊김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기술 총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 말했습니다. 지금 맨해튼 전체가 먹통이야. 근데 우리만 살아있어. 그 순간 제가 보게 된 한 화면. 전력 시스템 백업 목록이 떴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KG리드 ESS 가동률 100%. 한국전력기술. 한국기술. 그 이름이 제 시야에 들어온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된 걸까 의심했습니다. 정전 사태 속 미국의 대표 방송국을 지탱한 기술이 한국 거였다니. 그리고 그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이클 부사장은 우리 장비 목록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빨간 표시가 빼곡했습니다. AI 자막기, 실시간 압축 시스템, 위성 모듈, 서버 냉각기, 심지어 우리가 자랑하던 버추얼 스튜디오 시스템까지 78%가 한국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위에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저는 흔들렸습니다. 제 모든 믿음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졌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자. 한국으로. 직접 봐야겠다. 정말로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건지. 비즈니스석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제임스, 넌 지금부터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될 거야. 작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미국 PD의 눈으로 본 한국의 진짜 모습. 그 충격적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비행시간 13시간 45분.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로고도 한국의 회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 문이 열리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디지털 도시 같았습니다. 도착 게이트부터 모든 안내가 자동화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줄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 앞에 서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받더니 단 3초 만에 입국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고 여권을 스캔하자 화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스터 제임즈 앤더선 웰컴 투 코리어. 입국 도장이 자동으로 찍히는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다른 차원의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을 찾아 나가보니 화면에 제 이름과 가방 위치, 도착 시간이 떠 있었습니다. 3번 구역, 2분 41초 후 도착. 정확하게 그 시간에 제 가방이 나왔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는 태블릿이 있었고 도착 예정 시간, 거리, 요금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첫 방문이세요? 네. 목적지만 말씀해 주세요.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결제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끝. 심지어 외국 카드도 완벽히 지원됐습니다. 현금도 사인도 필요 없었죠.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호등에 LED 바닥 신호가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도착 예정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하에서도 와이파이 속도는 뉴욕 맨해튼 제 집보다 10배 빨랐고 열차 내부에선 영상통화, 4K 영상 스트리밍까지 끊김없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칸마다 혼잡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1칸 여유, 2칸 보통, 3칸 혼잡. 그걸 보고 탑승 위치를 고르는 시민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배려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곳에 숨겨진 세심함. 며칠 후 저는 서울 시내의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환자들은 전부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진료 예약을 하고 있었고 대기 없이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XRAY 검사 결과는 5분 안에 AI가 분석해서 의사의 태블릿으로 전송되었고 처방전은 약국으로 바로 전달되었죠. 의사 선생님, 미국에선 종이 차트 아직도 써요. 제가 말하자 의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종이요? 아직도요? 그 순간 창피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은행에도 갔습니다. 직원이 거의 없었어요. AI 로봇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Welcome. What can I help you with?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하니 여권과 비자를 스캔하라고 하더군요. 불과 5분 만에 계좌가 개설됐고 체크카드까지 바로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민원실에도 가봤습니다. 노인 한 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주소 이전 신고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직접 하시네요? 요즘 누가 줄 서서 기다리나? 다 기계로 하지. 그 순간 디지털은 기술이 아닌 일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판교.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 역에서 내리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젊은이들 대부분이 백팩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대부분이 조용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네이버. 로비에 들어서자 로봇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강태원 CTO와 미팅이 있다고 말하자 로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호출되었고
제가 도착하자 커피를 든 또 다른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강태원 CTO는 저보다도 젊었습니다. 35살.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전 세계 데이터를 분석하며 5년 뒤에 쓸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곳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3나노 공정을 양산 중인 그곳. 클린룸은 병원 수술실보다 10,000배나 더 깨끗했고 한 웨이퍼에는 600개의 칩이 $2,000씩 가격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곳이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 전기차, AI가 멈춰요.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 부자라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직접 와서 무릎 꿇고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까지. 믿기지 않았지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버스는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는 모두 온라인. 행정청은 거대한 모니터에서 전국의 민원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고, 민원 처리 시간 평균이 3.2일. 그마저도 AI가 계속 줄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보육원 대기 신청, 이사하면 자동으로 주소지 모든 기관에 연동. 미래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죠. 정리 내면의 혼란과 감동. 저는 매일 밤 호텔에서 이 모든 걸 정리하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지? 기술? 아닙니다. 배경? 아닙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을 일상으로 만든 사람들, 끊임없이 배우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날 회의실에서 부사장이 제게 한국 프로젝트를 맡겼는지, 왜 미국 방송국의 전력을 지켜준 기술이 한국의 ESS였는지, 왜 전 세계 빅테크가 삼성, 네이버, 카카오, SK, LG를 바라보며 숨죽이고 있었는지.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세계관이 뒤바뀌는 이 여정을 카메라에 담고 목소리로 담고 진심으로 세상에 전할 시간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그 도시는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된 미래의 회로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미래가 우리가 몰랐던 채 지나쳤던 그 나라에서 이미 일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작고 조용한 나라가 세계의 엔진이었고 기술의 심장이었고 우리 미국이 의존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중심이었다는 사실. 그게 마침내 실감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순간부터 현실은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돌아왔습니다. 미국 JFK 공항. 입국 심사줄만 40분. 와이파이는 연결조차 어렵고 세관 시스템은 여전히 수기로 확인 중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랑하던 최강국의 모습인가? 불현듯 제가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은 지저분하고 신호는 막히고 결제 시스템은 여전히 마그네틱. 그리고 제 발걸음은 다시 CNN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돌아왔구나. 어땠어? 한국은? 제작 총괄 사라가 반갑게 묻자
저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감독 마크, 음향 담당 엘리자베스, 조연출 브라이언. 이 친구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영상 클립을 재생했죠. 로봇이 커피를 서빙하는 모습, AI가 병원 진단을 실시간으로 보내는 장면, 3나노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의 집중된 눈빛, LED 바닥 신호등, 자율주행 시내버스, 키오스크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장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노년층. 처음엔 웃으며 보던 그들이 점점 말을 잃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마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찍은 거야. 현실이야. 이게 지금 한국이야. 그날 밤 CNN 본사에서는 긴급 기술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이클 부사장이 커다란 화면에 우리 방송국의 시스템 리스트를 띄웠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시죠. 빨간색 표시가 붙은 부품들. 그 옆에 쓰여 있는 제조국은 전부 한국. AI 자막 서버 한국산. 방송 송출 장비 한국산. 영상 압축 시스템 한국산. 위성 송수신 모듈 한국산. 전력 백업 ESS 한국산. 버추얼 스튜디오 엔진 한국산.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기술 위에 앉아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몰랐던 것뿐이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말없이 물을 들이켰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백악관의 국무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당신 다큐멘터리 때문에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구글, 메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등 모든 빅테크가 한국과의 협력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에서는 한국 반도체, AI, 배터리 기업 주식이 일주일 만에 27%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에 가려 너무 많은 걸 놓쳤소. 이제 미국은 진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미국을 흔들었소. 아니, 깨어나게 했소. 국방부와 상무부, 백악관, 국무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국과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위라고 착각했던 그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당에서 열린 강연. 500명이 넘는 청중, 학생, 교수,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로 강당과 복도, 계단까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초강대국은 군사력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경제력도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입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앞선 나라는 한국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한가?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닌가? 그때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실시간 연결된 판교 네이버 본사. 강태원 CTO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버드 여러분, 여러분이 5년 후에 사용할 기술, 우리는 지금 개발 중입니다. 강연 후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한국을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기술적 스승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순간 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한국이라는 뿌리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자랑스러워졌습니다. CNN 방송 송출 장면 진실이 전파되는 순간, 그리고 드디어 다큐멘터리 방영 당일, 작은 나라가 세계의 기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타이틀 코리아 조용한 혁신의 힘. 방송이 시작되자 30분 만에 트위터 트렌드 1위, 1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 500만.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속고 있었던 거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했다니 충격이다. CNN이 드디어 진실을 보여줬다. 중국, 일본, 유럽, 아시아 전역의 언론이 이 다큐를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우리는 왜 한국을 몰랐는가? 뉴욕타임스 한국은 이미 미래였다. BBC 조용한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 MIT와 KAIST의 공동 연구소 설립, 스탠퍼드와 서울대의 교환학생 10배 확대, 하버드 한국어 수강 신청 급증. 그리고 저는 마침내 마이클 부사장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틀렸어. 우리는 최고인 줄 알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시대에 있었던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사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법을 아는 나라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한 편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죠. 왜 하필 한국인가? 이제 그 질문의 답은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었으니까. 3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놓고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곳에 처음 왔을 땐 한국은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라는 감탄으로 가득합니다. 공항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이 디지털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입출국 심사, 수화물 처리, 와이파이, 공공 안내 서비스까지. 심지어 청소 로봇은 제 발 옆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고, 세면대 거울 앞에는 현재 대기 시간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야.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화면에는 선명한 LG 로고가 있었고, 승무원이 사용하는 태블릿은 삼성 제품이었으며, 기내 음료를 데우는 전자레인지조차 메이드 인 코리어였습니다. 제가 떠나는 순간까지도 한국은 여전히 조용히 제 일상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JFK 공항. 입국줄은 끝이 없었고, 여권 심사는 수동으로 진행되며, 공항 와이파이는 광고를 봐야 연결됐습니다. 한국에선 18초면 끝나던 입국이 여기선 1시간 가까이 걸렸죠. 수화물 위치 정보도 없고 디지털 안내도 없었습니다. 불과 13시간 전 제가 경험했던 그 다른 세계가 잠깐 꿈이었던 걸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그 주 CNN 서버는 수차례 다운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접속자 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5배를 훌쩍 넘었죠. 이게 사실이면 미국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던 걸까?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 평생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 다큐를 보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 한국인입니다. 백악관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를 선포했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1순위 외교 의제로 올렸습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는 서울대, 카이스트와 교환 프로그램을 10배 확대했고, MIT는 KAIST와 공동 AI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삼성, SK, LG, NAVER, 카카오 주식을 블루칩으로 지정했고 구글은 한국 현지 법인을 2배 확장했으며 메타는 한국 R&D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조용한 나라로 불리던 한국은 이제 디지털 초강대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겸손하게 묵묵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경이롭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수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유럽의 고성, 중동의 전쟁터, 아프리카의 오지, 중국의 만리장성까지. 하지만 단언컨대 한국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곳은 기술이 아닌 문화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강연장에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과 손잡고 함께 미래로 가는 길. 둘, 자존심을 붙잡고 뒤처지는 길.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한국을 작거나 아시아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그 이상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문화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인류의 미래입니다.